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입니다.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 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정권 4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또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국민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후보 수락연설 이 초반에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번 최종 득표율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최재봉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요. 물론 이 당심, 민심 이 득표율이 각각 나옵니다만 이 승리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당선되는데 보세요. 민심에서 애초 각종 여론조사보다 실제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이 좀 많이 나온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아까 울컥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최종 결정이 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분 홍준표 후보가 따라 붙었거든요. 처음에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대세론이 거의 굳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그냥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출마 선언하고 많은 부분 따라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격차가 줄어들었었죠. 그래서 막판에는 홍준표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고 하는 기대감까지 생길 정도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왜냐면 홍준표 후보는 계속 여론조사 결과에서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심이라고서 얘기하는 지지층이라는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들에서는 윤석열로 항상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별로 그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일정 부분 막판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즉 홍준표 후보가 물론 여론조사 민심에서는 앞섰지만 그 차이 자체를 윤석열 후보가 줄인 거죠. 그건 결국 윤석열 후보가 막판에 민심에서 일정 부분 좀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저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더 감정이 복받칠 수 있다. 왜냐하면 본래 대선론이 굳혀오다가 상당히 박빙이 된다고 하는 여론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힘겨운 이 경선을 마치고 감회가 새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제 남은 과제는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원팀이 되는지 문제인데 근데 오늘 아침에 듣자 하니까 오늘 아침에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SNS에 만약 경선 지게 되면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올렸다가 지웠다는데 혹시 예견한 걸까요? 그 백의종군이라는 단어만 지웠습니다. 백의종군 하겠다만 지웠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다 보면 그러니까 이기면 다시 신박을 고쳐묻고 대선 승리를 해서 힘쓰고 만약에 지게 되면 나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는 백의종군 하겠다 이렇게 썼다가 백의종군 한다는 얘기를 뺐는데 이게 사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는 게 홍준표 그때 당시 후보 캠프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승복하겠다라는 게 주요 메시지지 백의종군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 그 의미가 뭐냐면 저게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백의종군 하겠다를 삭제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안 도와주겠구나. 백의종군이라 난 여기서 끝.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뜻이 그냥 들어있으면 선거 나중에 그 후보와 함께 뭔가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그냥 평당원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괜히 그 해석의 혼란 때문에 저걸 삭제했던 것으로 보이고 홍준표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와달라면 도와준다. 그리고 오늘 홍준표 후보도 그러니까 이번 경선의 흥행에 어쨌건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데서 충분히 만족하고 승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물론 홍준표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겠죠. 그래도 소위 지금 여권에서 있었던 만큼의 당내 그 유력 주자들 간의 그런 파열음은 그래도 다소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요. 윤석열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 때도 그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젊은 당대표, 30대 당대표 이준석 대표의 공도 치켜 세웠어요. 관련해서요. 이준석 대표도 뭔가 화답을 했는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의 유일한 대안 세력이라는 것을 바로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신 것, 그걸 저부터 그 후보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 선거의 전장으로 뛰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어요. 이제 국민의힘도 원팀이 되는 과제를 안게 됐는데 향후 이준석 대표가 글쎄요. 이제는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대선 후보 중심으로 갈 텐데 과연 역할론이 있을까요? 뭐 역할이라고 하면 지금 지난번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보여진 투표의 어떤 성향만 보면요. 20, 30대 특히 20대,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는 그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져요. 네. 보통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60세 이상 또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대선 승리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도 20, 30대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투표를 했고 그런 네. 부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석열 후보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20, 30대의 지지층, 특히 젊은 남성층의 지지층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를 정말 필요로 한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20, 30대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가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내년 3월, 9월에 맞붙는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그런데 이 맞대결 구도 약간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60년대생들의 맞대결이 성사됐다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왜요? 윤석열 후보는 62세로 1960년생입니다. 어허. 이재명 후보는 58세로 1964년생인데요. 그래요? 이렇게 두 사람이 각 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60년대생 후보들이 대선에서 맞붙는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야, 이것도 참 언론들이 관전 포인트를 잘 집어내는 것.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만 60년대생끼리의 맞대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오늘 대선으로 가는 티켓을 거머쥔 윤석열 후보의 삶의 궤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960년도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교수인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까지는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1982년부터 한 10년 가까이 시험에 도전을 했지만 번번이 낙방을 한 건데 저도 고시촌에 있었지만 이 고시촌에서 소위 장수생으로 불리면 서로서로 달거든요. 그래서 신림동에서 뭐 살아있는 전설이다, 신림동 신선이다 이런 별명으로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드디어 1991년도에 사법시험 구수 끝에 합격을 해서 사법연수원 23기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 동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또 조윤선 전 장관, 강용석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34살에 첫 직장 생활로 검찰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도 40회사 하셨지만 구수까지 한다는 건 보통의 각고의 노력, 인내가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쉽지 않죠.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굉장히 좀 원칙주의자, 또 좀 나쁘게 말하면 외골수, 아유 저 위에서 말 더럽게 안 듣네, 막 이런 느낌, 그런 게 굉장히 강했었는데 네네. 윤석열 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에 했었던 일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단은 99년에 DJ 정부 경찰 실세였던 경찰청 정보국장 박희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맡아 측근이었던 안희정 얼마 전에 그 전 충남지사 네. 그 당시 구속 기소되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또 2006년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비자금으로 구속 기소를 했었고 또 MB의 형 이상득 의원을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권 실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왔다는 그런 평이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기 시작했던 건 2013년에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사실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스타가 됐지만
검찰에서는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고 이제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이번 정부에서 이제 화려하게 부활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가 이제 검찰총장까지 올랐지만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부터 또 월성원전 1호기 수사나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를 하면서 정권과 파열음을 내면서 결국 정치권에 뛰어들어 4개월 만에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아, 그랬군요. 자,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의 참 많은 화제, 숱한 화제를 모았던 그런 발언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200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 그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글쎄 뭐 저도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거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기 검찰총장의 옷을 벗고 4개월 만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대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한직에 밀려났었던 윤석열 후보, 검사로서 뭔가 그대로 이 인생이 검사 인생 끝나나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승승장구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외압 폭로로 좌천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겪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화려한 반전이 있었고 네. 그래서 권력의 핵심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당시에 지검장 직급이 변경될 정도로 신임이 컸고 아하. 그러한 신임 속에서 전 정권의 어떤 수사를 방해했다고 의심을 받았던 검사들이라든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 이런 식으로 그때까지는 정권의 신임을 상당히 많이 받는 네. 그러한 인상이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2019년에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정권 측하고 이제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네. 계속해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있다가 결국 검찰총장 사퇴한 이후에 정치를 선언하고 네. 야당 대권 후보가 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먼저 링 위에 올라서 이제 상대방 후보를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던 이재명 후보의 삶의 궤적 한번 따져본다면 소년공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오른 정말 입지전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63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경북 안동에 있는 산골장에서 태어났고요. 너무 이제 그분 표현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이고, 저때 어릴 때 사진이네요. 네, 네. 어릴 때 사진이죠. 그래서 힘들게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생활고 때문에 13살부터 공장을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성남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장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왜냐면 이제 어머니가 생계를 맡고 계셨고 또 이제 돈을 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러면서 사고를 당해요. 예를 들면 이제 화학약품으로 이제 마련된 공장 예전에는 그게 잘 처리가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후각이 절반 이상을 잃었고요. 그리고 공장 벨트 설비에 손가락이 다쳐서 손가락이 다친 문제로 장애를 입었고 또는 그 프레스라고 하죠. 보통 이제 세게 누르는 프레스 네, 기계. 앞찾기 뭐 예, 그런 거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왼팔이 짓눌려서 평생 장애로 남아 있는 상태로 장애인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본인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14살 때, 13살 때 참 처음 공장에 갔을 때는 연탄불 위에다가 그 납을 녹이고 그다음에 염산을 가지고 묻힌 금 같은 거 이런 걸 가공하는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하잖아요. 화학약품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후각도 잃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검정고시에서 본인이 중앙대 법대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사법고시에 통과를 한 거죠. 결국 네. 이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와서 이제 윤석열 후보와 두 분의 삶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으신 것처럼 14살부터 소년공 생활을 시작했는데 허주원 변호사님 그런 힘든 시절을 버티게 해준 뭔가 힘이 있었다면서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후보의 어머니셨어요. 작년에 별세를 하셨는데 이 후보에 따르면 당시에 월급 3,000원을 받았다가 10,000원을 준다는 공장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장이 급여가 높아지는 만큼 일이 더 힘들었어요. 아침에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이 12시간 동안 노동을 하는 이 어린 몸으로 참 버티기 힘든 그런 생활을 견뎌야 했었는데 식사를 이제 점심은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셔서 해결을 했고 저녁에 이제 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밥상을 내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그릇에 허겁지겁 얼굴을 묻고 식사를 하면 그걸 어머니가 이렇게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애틋한 일화인데 네.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후보가 본인은 자기 연민에 빠질 틈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시장통에 있는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청소를 하고 휴지를 팔고 또 소변에 10원, 대변에 20원 이렇게 이용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그게 마음이 더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와 여동생이 너무 가여웠고 어떻게든 엄마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마음이 조급했다 이렇게 회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 내용, 시청자 여러분, 저 내용 있잖아요. 저 내용은 우리가 각 드라마에서 60, 70년대 배경한 드라마에서나 실제 뭐 보던 그런 드라마 장면인데 그 삶을 직접 겪었던 걸 좀 소외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무학이라고 말하는 이재명 후보 어떻게 시장이 되고 어떻게 도지사가 됐을까 그 살아온 궤적도 궁금합니다, 진짜. 사실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학의 소년공에서 독학으로 검정고시 합격하고 중앙대 법대 합격해서 1986년도에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이제 성남에 변호사무실 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을 변론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재명 지금 후보가 2010년에 성남시장 된 것부터 기억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전에 성남시장 한번 총선 한번 낙선을 합니다. 낙선을 하고 2010년에 지금 뭐 성남시장에 당선이 돼서 그다음에 재선을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가 된 거고요. 결국 이번에 여당의 대선 후보까지 서게 된 겁니다. 네. 앞서 이제 두 사람이 맞붙게 되면 앞서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 설명처럼 처음으로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1960년대생들이 맞붙는 대선이 됩니다. 내년 3월 9월 대선이요. 그런데 최재문 교수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또 하나의 역사의 현대사, 대한민국 사회 하나의 획을 긋는 기록에 도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기도지사 출신 중에 대통령에 도전한 분이 있었지만 당선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 기억해 볼게요. 이인재 전 지사, 그리고 손학규 전 지사,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 이분들이 다 대선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근데 세 분 다 결국은 낙선을 하고 당선이 안 됐는데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경기도지사 출신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사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시면서 서울시장 출신은 대통령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경기도지사 출신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또 관전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야의 이 유력한 후보들이 결정됐습니다. 이제 4개월에 내년 3월까지 4개월의 대장정의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될 텐데 두 후보가요 앞으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말 실수를 적게 하느냐, 이른바 비호감도를 줄이느냐, 이 경쟁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 관련부터 윤 후보를 곤혹스럽게 한 발언들 한번 짚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식용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 준해 갖고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고.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식용견, 이 발언이
여야는 물론이고 참 여론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지난달에 있었던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개식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윤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지만 법으로 금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식용개는 따로 키우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현주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반려견 키운다는 사람이 어떻게 식용개 따로 키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식용인 개는 없다.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당 안팎에서 공격과 비판이 쏟아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발언을 그냥 뭐 해프닝스로 넘길 수 없는 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었어요. 이거 표로 환산하면요. 무시 못할 표란 말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그도 그럴 것이 하재근 평론가님 평소에 윤석열 후보는 SNS에 자신의 반려견 토리 뭐 일상도 막 찍어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반려견과의 일상을 선보이면서 뭔가 반려견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진짜 많이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식용개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이거는 동물단체 같은 데서 굉장히 금기시하는 단어거든요. 굉장히 반발하는 단어인데 네. 그런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네. 동물단체 같은 데서 반발을 한 것이고 아하. 그렇게 반발을 했더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네. 뭔가 해명성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뭘까요? 윤 후보 집에 가봤는데 네. 반려동물을 자식보다 사랑하고 예뻐하더라. 네. 윤 후보가 반려동물을 쪽쪽 빤다라고 이야기를 귀여워한다, 했는데 사랑한다. 네. 그렇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사랑할수록 네. 식용개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금 반발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이게 법으로 사실 이걸 금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게 아마 그냥 정치인의 입장으로 했으면 표의 유불리를 조금 따졌을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앞부분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찬성과 반대가 나눠져 이건 현 정부 입장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를 식용을 하는 걸 금지하자를 법으로 만들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거기서 이제 식용개를 따로 키우지 않는 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윤 후보의 그 소위 말하는 저런 실언 그 과정을 쭉 보면 설명을 다 하고 그 뒤에 플러스 알파를 하다 꼭 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대선 이제부터 이제 출발할 때는 이 뒤에 설명하는 걸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문맥을 보면 그런 상황이었다고 일단 부연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도요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개 관련 문제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지에서 사용될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밀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사실 힘들어서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일어날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시 저 로봇개를 대한 행동에 지금 화면 보셨잖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웃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놀랐어요. 그런데 저 행동 이후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면서요, 백성 변호사님. 로봇 학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 장면은 어쨌건 이재명 후보도 앞으로 경제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러니까 본인이 이 이미지를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로봇 박람회에 가서 저 실험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살짝 밀었더니 계속 움직이니까 한번 뒤집어 본 거잖아요. 물론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좀 다소 과격하긴 했습니다만 이걸 뭐 로봇을 학대했다 이렇게 보기 좀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자기 아는 여성분이 한 남성분하고 사귀다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는지 아시냐? 지나가다가 가만히 서 있는 눈사람을 발로 차는 걸 보고 헤어졌다. 그러니까 사람이건 물건이건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고 성격을 알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좀 비판했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런 학대 논란으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 로봇의 원래 능력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복원력을 갖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이제 기능을
선보인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옆에 있는 분들도 이게 이제 완전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모습을 강조를 했었고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뭐 학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로봇이 만들어진 목적이 넘어뜨려서 제대로 복원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실험하기 위한 그런 로봇이었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노부박람회에서 전시가 된 거고 그걸 보기 위해서 던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가 학대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원래 이 로봇의 기능과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 그거 자체가 뭐 로봇에 대해 자기가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든 게 그럼 스테이크 집에 가서 이거 스테이크 먹으면 스테이크 집에서 칼로 뭐 한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비교를 했는데 뭐 어쨌든 저거는 학대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억울해서 이제 저런 얘기를 했겠죠. 네.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곤란하게 만든 발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후보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50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허주원 변호사님,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이 발언의 파장은 상당히 컸습니다. 굉장했죠. 이게 지난달 19일 나온 발언이었는데 이제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또 호남 지역 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고 아직까지 이 전두환 씨가 자신의 어떤 과에 대해서는 뭐 반성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논란이 정말 수그러들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파장이 커지니까 윤 후보가 권한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뭐 배울 점이 많다는 취지였다. 네. 뭐 오공정권을 옹호하거나 특별히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니고 비판이 있으면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이기는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었죠. 그래서 이제 야당 후보들도 입을 모아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 또 정의당 쪽에서도 일제히 호남에 사과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두환 옹호 발언 오해가 불거지니까 그 파장 불거지니까 해명하고 사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더 파장을 촉발시켰잖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윤석열 후보의 오늘 그 최종적 대선 후보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그 낮은 지지율을 보였던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두환 씨 소위 옹호 발언은 어찌 보면 자세히 보면 옹호 발언은 아니지만 전두환 씨에 대한 거론 자체가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과가 아니라 이런 뜻이라고만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도저히 이제 여론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 맨 처음에 첫 번째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때 돌 사진을 올리면서 사과를 좋아했다. 사과를 집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죠. 아직도 사과를 좋아한다. 그러면 네. 벌써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약간 장난 같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내 불찰이고 너무너무 송구하다까지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저 반려견 토리에게 인도 사과를 주면서 토리는 아빠 닮아서 인도 사과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과를 개나 줘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충분히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이걸 윤석열 후보가 개인이 본인이 직접 올린 건 아니고 SNS 팀에서 올렸지만 그래도 결국 그건 후보 자체가 다 캠프의 모든 일을 후보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수습이 되지 않았었고 아직까지도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남아 있고요. 곧 뭐 윤석열 후보가 이제 호남에 찾아간다고 하니까 그 다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최재명 교수님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되기 전에 가냐 마냐 시기가 안 좋다 괜찮다 가야 된다 뭐
캠프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가서 이제 광주 분들이 또 호남 분들이 화가 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전두환 씨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것도 감수하고 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더라도 본인한테는 사실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호남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말린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 같고, 네. 호남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되고 안정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고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경선 끝나고 가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고, 지금도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경선은 끝났고 본인이 이제 후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쯤 갈 거냐, 그건 조금 시기가 좀 늦춰질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시기를 어느 정도로 할지를 아마 여론을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호남에 있는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부분도 보여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더 좀 제언을 드리자면 뭘까요? 한번 진정성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야만 이제 호남에 있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정말 진정으로 본인의 한 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인식하고 사과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인식될 때, 그럴 때 어느 정도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냥 불쑥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정책 관련 얘기를 꺼냈다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됐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 망하고 이 사람만 하고 나가면 저 사람만 하고 와서 망하고 저 사람만,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응?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 말씀이고요. 이걸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들으신 것처럼 저 때는 아직 위드 코로나 되기 전이어서 자영업자분들의 울분이 분기탱창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점 허가제, 이 말도 지금 상당히 귀를 의심할 정도였는데 그 뒤에 해명이 공약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재근 평론가님, 어떤 단어 때문에 더 논란을 키웠잖아요. 어떤 단어였습니까? 불나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이재명 후보가 불나방이 촛불 향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나방이 모여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칫 탈 수도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된다라고 한 건데, 네. 그 취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대로 이 시장에 진입이 쉽다 보니까 너도나도 음식점을 차리게 되면 다 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숫자를 관리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또 비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유할 때 단어를 딱 잘못 쓰게 되면 그 원래 취지보다도 단어 하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바로 그 단어 선택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부분까지, 저런 단어까지는 캠프에서 무슨 사전 내문과 조율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후보가 이제 즉석에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발언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불나방을 보호해야 되는 거지만 그 비유를 왜 불나방으로 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선 후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게 의도가 어땠든 취지가 어땠든 그 단어 하나만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언론은 또 그걸 또 집중해서 보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취지 자체는 그분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막아줘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더라도 이 불나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나를 왜 그렇게 비유해? 이렇게 돼버리면 부정적 의미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하고 단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김유진 아나운서, 혹시 오늘 후보 수락 연설할 때 시청자분들이 윤석열 후보 손바닥 주시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지난달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5차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이 임금 왕자가 새겨진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던 건데요. 이제 그 모습을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창 발언 중인 이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을 보면 바로 임금 왕자가 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토론 중간중간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하면서 손을 흔들 때마다 손바닥에 왕자가 드러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 보세요. 저 장면 보면
홍준표 후보도 손바닥 보이는 제스처를 취합니다만 홍준표 후보 손바닥에는 아무런 글자도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왕자가 허주연 변호사님 주술 논란까지 불똥이 튀었어요. 맞습니다. 저게 너무 또 뚜렷하게 보였어요. 근데 저 손바닥에 이제 왕자 보인 게 지난달 1일 열렸던 국민의힘 5차 방송 토론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손바닥 왕자가 이건 믿거나 말거나 속설인데요. 그 어떤 애군을 막고 뭔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부적으로 쓴다는 그런 얘기들이 속설로 있습니다. 무속신앙에서. 그래서 이 왕자를 그린 채 토론회에 나서 토론을 했으니 이게 무속신앙에 의존해서 뭐 경선을 치르고 있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논란의 또 중심에 서게 된 건데 당시에 이제 여당뿐만 아니라 당내 이제 경쟁 주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했어요. 대선이 주술 대선으로 가고 있다. 샤머니즘이냐 무슨 사이비 종교 지도자 같이 구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윤 후보가 해명한 바에 따르면 이제 윤 후보 지지자분들이 아파트에 이제 같이 사는데 나가는 길에 이제 만났는데 예, 오늘 잘하고 오시라 하면서 이걸 써줬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손을 이렇게 세척을 했는데도 지워지지 않아서 그대로 이제 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저 손바닥에 적힌 왕자는요. 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토론회 때 뜨거운 감자였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자 부적 그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잘못한 거죠. 국민들께 하여튼 송구가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예, 오늘은 없죠? 부적은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그냥 응원의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제 불찰이었 것으로 제가 그거는 인정하고요. 저렇게 이 해명은 했습니다만 최재명 교수님 네. 사실은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세수도 안 하냐? 손도 안 씻냐? 저 손 씻었으면 다 지워졌을 거 아니냐? 뭐 특수 잉크냐? 뭐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더 커졌죠, 사실.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또 처음에는 한 번만 그런 줄 알았는데 왜냐면 윤 후보가 이제 해명을 하면서 나오는데 주민들이 써줬다 그랬는데 그 다음 토론에도 또 있었거든요. 그 전인가요?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매번 나올 때마다 써준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요즘 이제 손 소독제 바르면 거의 다 지워지는데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네. 안 지웠다 그랬더니 또 이제 본인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캠프에 있는 분이 손가락만 씻는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잖아요. 김영남 전 의원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씻고 나왔어야 돼요. 가장 실수한 건 윤 후보가 이거를 지우지 않고 온 게 가장 큰 실수라고 저는 보고 네.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정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네. 잘못했습니다. 이거 지우고 나왔어야 했는데 깜빡이 그냥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끝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여러 가지 해명이 이제 캠프에서도 그렇고 나오다 보니까 더 네. 막 커지고 이게 이제 확대돼가지고 주술 논란까지 확대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요. 웹툰 제목 관련 이 얘기가 계속해서 아직도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은 것 같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웹툰 제작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웹툰 작품 액자 앞에 서서 제목이 확 끄는데요 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가 되면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성명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단순히 작품의 제목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폄훼 발언을 해서 이제 해당 이 작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직접 해명을 내놨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이게 확 끄는데요인지 확 끄네요인지 이거 가지고 기사가 양쪽에 같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확 끄는데요라고 이제 확인을 해준 건데 이제 사실 이 오피스 누나라는 이 웹툰은 전혀 그 성인물이 아닙니다. 전혀 성인물이 아닌데 제목을 보고 확 끄는데요가 약간 뭔가 선정적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약간 농담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 혹시 작품에 선전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거지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선정성 있는 작품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차라리 선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대답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저희 뭔가 느낌이 선정성 있는 것처럼 작품을 바라봤다는 그 시각 자체가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각인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 발언 이후에 웹툰 제작자 협회에서는 또 반발하고 나섰어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또 해명은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결정되면서 어쨌든 앞으로 대선 구도는 사자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자구도가 됐죠. 이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네 분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됐고 물론 뭐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사자구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내 일단 국회의원을 보유한 당 기준으로 봐야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2대2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진보 보수로 나눈다고 하면,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적 성향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두 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거대 두 양당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단일화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표가 분산될 수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 좀 막고 왜냐하면 이번 대선 같은 경우 박빙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어서 별 차이 없이 아마 승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1, 2%라도 한쪽에서 뺏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 아마 끝까지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단일화에 대한 어떤 노고와 수고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나머지 두 분이 그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 거기에 화답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나머지 두 분이 어느 정도까지 유의미한 지지율을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단일화의 요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단일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단일화에 대한 절박성을 더 높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혼자 출마해서 일단 국민의당 투표로 후보가 결정됐고 본인은 바보라는 비아냥도 순진하다는 놀림도 감수하겠다면서 완주 의지를 밝혔어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완주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많은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안철수는 증오와 거짓과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다양하게 하셨는데 매번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좀 중도 하차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매번 아닙니다. 완주 의사가 확실하게 있으신지 완주하실 건지 좀 확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 시절에 국민의힘 분들한테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아무리 단일화의 아이콘이라고는 하지만 전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당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안 풀어지거든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완주를 응원할까요, 혹시? 당연하죠. 안철수 후보를 형식적으로 이제 중도라고 분류하는 분들도 있지만 소위 지금 현 정부의 반대쪽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수 쪽의 또 하나의 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최진모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선거 정말 치열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51대 49 싸움이 될 거란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 몇 프로를 쏙 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대쪽에 이제 현 정부 이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훨씬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윤건영 의원이네요. 윤건영 의원 입장에서 아유 그때 많이 당하셨는데 이번에 끝까지 완주하셔야죠. 끝까지 완주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민주당의 속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이유로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의 완주를 지지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최소한 3자 박빙 대결로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보 보수의 구도는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자신 없는 분들은 링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심상정으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진짜로 국민의힘에서는 심상정 후보 완주 응원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가 이제 아까 뭐 백성 변호사 이제 반대편 얘기를 했고 이쪽으로 보면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표를 일정 부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정의당을 지지하거나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박빙의 승부가 됐을 때는 그 몇 퍼센트가 아주 소중하거든요. 1%, 2% 뭐 심상정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표를 가져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뭐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심상정 후보가 완주하시길 원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이게 두 분만 보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심상정 후보가 완주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요? 현재 상황.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요.
막판에 가서 정말 박빙이다. 여론조사 결과 이게 뭐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시민사회나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그룹들이 엄청나게 나설 겁니다. 이제 압박을 할 거예요. 네. 단일화해라라고 이제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유의미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 네. 단일화는 제가 볼 때 양측 다 저는 필수 조건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4개월간의 대선 레이스 뉴스파이터도 같이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관심 가는 소식 짚어볼까요? 지금 요소수 대란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런 뉴스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요소수가 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디젤차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요소수라고 하는데 근데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화물차를 비롯한 디젤차 운전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화물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바로 요소수를 넣기 위해서 줄을 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줄은 차량만 서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전북의 한 요소수 공장 앞에는 요소수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긴 줄을 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곳곳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내일처럼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중고거래 앱에는 요소수 상자가 찍힌 사진과 함께 화물 운송 종사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요소수를 무료 나눔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인천의 한 주유소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 한해서 요소수를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늘 뭐 신문 보니까요. 앞서 이제 이 필요하신 분들이 줄 섰다가 4시간 줄 섰다가 겨우 2통 샀다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처럼 이런 상황에 폭리를 취하려는 분들도 왕왕 있을 텐데 참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굉장히 훈훈한 소식인데 방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중고 거래 시장 같은 데서 내가 요소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화물차 기사분들한테 그냥 드리겠다 내지는 염가로 드리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방금 설명하신 그 인천의 한 주유소 같은데 거기가 소방차, 구급차에 요소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플래카드를 내걸었는데 저렇게 현수막만 내걸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분이 인천 지역의 소방서라든가 서울 광진소방서 이런데 직접 공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와서 가져가시라고. 네. 그리고 저분이 가족들도 수도권 지역에 그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총 6군데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 6군데에서 소방차, 구급차 대상으로 3리터짜리 요소수 120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요소수 대란, 요소수 품귀 현상이라는 말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에요,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 보여서 걱정이에요. 지금 요소수가 우리나라 국내 공급의 거의 97% 정도를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는데 최근에 중국에 이제 전력난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하는 바람에 이런 품귀 현상이 빚어진 건데 일각에서는 이달 말 정도가 되면 재고가 다 바닥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국내 디젤 화물차 330만 대 중에 한 60% 정도가 지금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고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화물차, 뭐 중장비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집으로 오는 택배 차량까지 멈출 수도 있는 그런 그러겠네요. 상황인 거죠. 네.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세가 석 달 정도 지속이 되면 아이고. 소방차와 경찰차가 무더기로 멈춰설 수도 있는 아이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소방차 중에 요소수가 필요한 차는 80%에 달해요. 세상에. 5,300여 대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경찰버스, 범인들을 옮기는 데 쓰는 호송 승합차의 38.5%인 6,500여 대의 요소수가 필요한 아이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소수가 필요한 관련 업계에서는 아우성일 텐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리터씩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소수가 안 들어와서 뭐 하루를 쓰고 하루 일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되면은 분양자나 임대사업자 그분들이 이제 입주 시기가 늦춰지면은 그만큼 또 손해가 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아니 근데 최진문 교수님 이게 부족하다고 손만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뭐가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부는 3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뭐냐면 이게 산업용 요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용 말고 산업용으로 쓰는 요소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바꿔서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철강, 화력, 시멘트 업계에서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재고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까지 변경 가능할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부는 대기 배출 기준. 왜냐하면 이게 대기에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요소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시스템을 바꾸면 사실 요소를 넣지 않고도 운행은 가능해요. 물론 이제 환경이 오염이 되겠죠. 근데 급한 상황, 정말로 급한 상황이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안으로 검토 중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매점 매석, 그러니까 이제 막 사들여 가지고 그걸 비싸게 지금 뭐 거의 한 6만 원, 10만 원 정도로 팔린대. 원래 이게 11,000원 정도 하거든요. 만 원에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10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 사재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적발해서 처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가 오늘부터 이제 요소수 대응 TF를 만들어서 매일 일일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과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가능한 한 우리 쪽에 좀 더 빨리 끌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와는 무관하다는 생각 마시고요. 그냥 같이 한 마음으로 좀 이겨내야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는 지금 최대 명절이란 얘기가 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인도의 최대 축제인 빛의 축제라고 불리는 디왈리가 현재 시간으로 지난 4일 시작이 됐는데요. 장장 5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축제 현장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어떤 축제일까요? 네. 자, 지금 인도 북부에 위치한 도시 아요디아를 찾아가면 이렇게 강변을 따라 길게 뻗은 빛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자세히 보면 90만 개의 토기 램프가 모여 이런 장관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네. 빛의 축제라 불리는 힌두교 최대의 축제 디왈리. 인도 사람들은 디왈리 기간에 가능한 많은 빛을 밝힐수록 그만큼 더 큰 행운이 차지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등불뿐만 아니라 불꽃놀이, 폭죽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사용량이 얼마나 많은지 디왈리 축제가 끝나면 인도의 대기질이 급격하게 나빠질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럼 디왈리가 우리로 치면 어떤 명절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 디왈리가 힌두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설날 비슷한 그런 건데 우리 설날보다 굉장히 큰 행사고 저게 불을 밝히면서 무지와 악이라는 어둠을 이제 물러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신들한테 감사하고 또 친지들끼리 선물도 교환하고 그런 건데 며칠에 걸쳐서 14억의 축제가 벌어지고 시장의 대목이고 그런 거대한 행사입니다. 네. 앞서 이제 뭐 대기질 오염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 디왈리 관련 이 명절 축제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일단 제일 우려되는 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할지 우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인도 곳곳에서 이렇게 불꽃놀이, 등불놀이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최근에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행스럽게도 좀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더욱더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번 축제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이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대기 오염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네, 디왈리 축제가 원래 이 어마어마한 양의 불꽃놀이, 등불놀이를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원래도 이 대기 오염 문제가 좀 이제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그래요. 있어 왔는데 실제로 이 인도의 대기질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수치로도 증명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오늘로 꼭 닷새째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우려가 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하면서 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도 영업을 재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클럽에서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강남의 한 클럽,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마스크를 잘 착용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내린 채 춤을 추는가 하면 귓속말도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고 뿐만 아니라 흡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 마치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모습인데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치 진짜 저곳은 코로나가 아예 종식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저 클럽이라는 곳 자체가 대표적인 산밀 공간이거든요. 그러네요. 밀폐, 밀접, 밀집 네. 그런 곳인데 저곳에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부 손님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음주 흡연까지 했다고 강남 클럽에서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홍대 거리에서도 일부 손님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거리를 활보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지난 주말에 할로윈 그 사흘간 기간 동안에 방역 위반으로 1289명이 적발이 됐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럽은 이른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방역 패스가 필요한 곳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방역 패스가 필요한 곳인데 11월 7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는 건데 그 계도 기간이라는 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권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권장하는 게 아닌데 네. 지금 일부 클럽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11월 7일까지는 괜찮다. 하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자정까지 놀아도 된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어쨌든 같은 문장도 다르게 해석하는 참 저 능력이 참 신기하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보통 일상에서 힐링하고 느긋함을 찾으려고 찾는 그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멕시코에 있는 유명 관광지역 칸쿤이라고 하는 그러네요. 곳인데요. 네, 들어봤어요. 그곳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 충격적인 사건인데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영복 차림을 한 많은 사람들이 리조트 로비에 모여 있습니다. 다들 휴대전화로 이 상황을 기록하거나 불안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사람들이 이렇게 실내로 뛰어들어와 모여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허. 이건 뭐냐면 바로 이 리조트 안에서 총격전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리조트 밖에서는요, 헬기가 분주하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 아이고. 있고요. 검은 옷차림에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을 해서 중무장한 상태로 탐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진 현장에서는요, 이렇게 접근 금지 띠를 두르고 감식반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한쪽에서는 만약을 대비하는 듯 총기를 들고 지키고 선 모습도 보입니다. 네. 리조트 투숙객들은 난데없는 소동에 발코니에 서서 바깥 상황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려던 저 투숙객들은 저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었겠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금 칸쿤에 머물고 있는 미국의 한 방송국 임원에 따르면 당시 해변에서 비치발리볼을 하던 사람들은 괴한들이 총을 쏘면서 다가오는 걸 봤다고 한다. 또 해변과 수영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달아났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총격전을 벌였던 괴한들의 정체는 밝혀졌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바로 마약 갱단들이었어요. 허허. 멕시코 현지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마약 라이벌로 의심되는 조직 간의 충돌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원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관광객들 중에 큰 부상자는 없는데 1명이 이제 경미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더 큰 대형 참사가 빚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목이 알 듯 모를 듯해요. 왜 고소영 씨가 마음이 불편할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집값 때문입니다. 고소영 씨는 얼마 전 자신의 SNS를 통해서 165억 펜트하우스 거주 고소영, 취미도 럭셔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집값에 대한 해명에 나섰는데요. 어허. 고소영 씨는 이런 제목 이제 그만 달아달라.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해명을 한 겁니다. 네. 아니 제일 비싼 집 장동건 고소영 씨 부부가 사는 집이 제일 비싼 집이다 이런 기사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요, 백성 변호사님. 네, 지금 기사상으로 근데 이제 이 고소영 또 장동건 씨가 살고 있는 집이 이 더 펜트하우스 청담의 진짜 펜트하우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제 이곳에 가장 전용 면적이 넓은 이제 전용 면적 407제곱미터. 아까 100평 훨씬 넘네요. 그러네요. 3.3으로 나누면. 네. 그곳의 공시지가가 165억이라는 겁니다. 와. 이제 그 건물에 있는 모든 호수가 다 165억이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야 여기 제일 넓은 곳에 살려면 1년에 보유세를 얼마나 내들까요? 그러네요, 진짜. 1년에 보유세만 4억을 억소리 나겠네요, 내야 진짜. 합니다. 네. 억소리도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면 이게 163억이니까 비싼 건 또 이럴 거 아니 비싼 집은 맞지 않느냐 또 이렇게 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비싼 집이 맞죠. 저 건물 자체가 다 층층이 집이 있는데 네. 모두가 비싼 집입니다.
그런데 네. 저 건물에서 제일 비싼 집이 꼭대기 펜트하우스인데 그거 기준으로 언론이 보도를 하는 거예요. 저 건물의 펜트하우스가 149평형인데 공시지가 163억, 호가가 245억에서 아이고, 아이고, 250억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소영 씨 이야기는 고소영 씨, 장동건 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집은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그 아래 밑에 중간대에 있는 층인데 83평형이고 공시지가가 97억 정도, 호가가 130에서 145억 정도라고 하니까 160억대는 아니다라고 좀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공시가로 치면 163억, 호가 말고요. 163억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은 공시가로는 97억이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어쨌든 시청자 입장에서는 163억이든 97억이든 억소리 내다가 턱 빠지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집값이죠. 뭐 상상이 그러니까 셀럽이잖아요. 유명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인이시고 유명세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견의 의견들은 유명세라고 생각하셔라. 뭐 아까 말씀하신 이게 165억이든 145억이든 일반인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비싼 집은 맞지 않느냐. 그 똑같은 거 아니냐. 또 이 정도 오해는 예교로 넘기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아니 정확하지 않은 액수가 사실로 구조됐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냐 이런 의견도 있고 집값과 상관없는 기사에 163억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화가 난 듯. 이 말은 뭐냐면 언론들이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를 해요. 이게 163억이라는 숫자를 제목에 딱 붙여서 뭔가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목 끌고 고소영 씨가 저렇게 비싼 집에 살아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더 정확하게 취재해서 요즘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그 팩트에 맞게 보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게 되면 언론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추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면서요, 허준 변호사님. 맞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이다 보니까 그럴까요? 이 나이 문제로 또 고소영 씨가 약간 불편한 기색을 SNS에 드러낸 건데 이 일부 언론들이 고소영 씨 51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고소영 씨가 51세가 아니에요. 한 살 어린 1972년생 50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자꾸 이제 잘못 쓴 매체가 나가니까 고소영 씨가 이걸 캡처해서 어제 자기 SNS에 올리면서 뭐 의미 없는 숫자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51세는 아니라고 좀 말하고 싶다 이런 코멘트를 남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남편 장동건 씨와 동갑내기인 50세이기 때문에 사실과 좀 다른 기사인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명을 한 거죠. 자기 SNS로. 아니 사실은 우리 평소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고소영 씨가 72년생. 굳이 또 만으로 따지면 40대란 말이에요. 49. 그러니까 하세근 평론가님, 이 숫자가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숫자에 좀 민감할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그렇고 특히 연예인은 나이에 굉장히 좀 민감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배우들 캐스팅 될 때 좀 배역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알려질 경우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고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옛날부터 온갖 사적인 보도에 집중이 되었던 데다가 루머도 많았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좀 상당히 좀 예민했던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언론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좀 잘못된 보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예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연예인 소득, 재산, 부채에 대해서 숫자들이 나올 때 신뢰성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어느 정도는 자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니면 말고식 보도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동건 고소영 씨 부부를 줄여서 장고 부부라고 하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어느덧 결혼한 지 꽤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벌써 11년 차 부부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두 사람은 1999년에 개봉한 영화 연풍연과에 나란히 캐스팅되면서 인연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다가 2010년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연풍연과가 두 사람을 이어준 오적교 역할을 한 셈이 되는데 그렇게 친구에서 부부가 된 이 두 사람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최고의 톱스타들이 또 부부의 연을 맺다 보니까 그때도 뭐 정말 세기의 결혼식이다 이런 제목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백성문 변호사님 그럴 것 같아요. 아우 자제분들 아들 딸들 얼마나 예쁘게 크고는지 궁금해요. 보여주세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데요. 근데 장동건 씨 얘기가 저의 비수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아유 천만다행히 첫째 아들이 엄마를 닮아서 훈남이다. 장동건 씨 굉장히 잘생기지 않나요? 네, 지나친 겸손 아닙니까? 네, 네. 아니 근데 본인이 너무 이목구비가 진해서 좀 그러지 않았으면 했는데 다행히 예쁜 엄마를 닮아서 훈남이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병헌 씨하고 이민정 씨 커플. 거기도 굉장히 아이가 예쁠 것 같은데 여기 아들 준우도 굉장히 잘생겼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더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사실 이 최고의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분들의 결합인 만큼 이 세간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팬들도 이른바 적정한 선은 지켜가면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더 팬들로서의 마음도 오래가고 그분들도 받아주시는 그분들도 더 고맙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